환자를 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회사를 경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가 산으로 가죠. 백날 애들 경제교육 해도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더라고. 어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부자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지금 빈자가 앞으로 빈자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지금 부자여야 돼요.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자.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고지식함의 한민병입니다. 요즘 셀코 TV를 봤더니 이게 여성분들이 서너 분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호양지 양 우리 뒤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딱 그거 아이디어 얻은 게 뭐냐면 우리 또 셀코 TV에 남성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좀 큰 빅토크를 좀 하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거는 모르겠고 국민연금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개혁을 해야 되죠. 개혁 갖고 될까요? 갈아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개혁안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걸 보니 별로고. 이게 무슨 뭐 그냥 부분 조정안 네. 에 불과한 것 같고 정말 큰 틀에서 통큰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실 기금 고갈이 2055년에 되기로 했는데 2064년까지 9년 꼴랑 9년 연장된 거고요. 잠깐만 2000 몇 년이요? 55년? 55년에서 64년으로. 저는 걱정할 일이 없네. 죽고 없겠다. 네, 이게 큰일 났어요. 우리 애들은 이제 연금도 뭐 못 받을 줄도 모르고 네. 받는다 하더라도 내는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장치 중에서 뭐 보험료를 올린다, 뭐 소득 대치를 조정한다 이거 말고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연금 기금 고갈을 막는 장치가 좀 없는 것 같다. 저는 이거 국민연금이라는 게 이게 1980 몇 년도인가 시작했죠? 88년도에 시작했죠. 네. 그렇죠. 처음에 제도가 시행됐을 때 88년도에 내는 거는 3%, 네. 받는 건 70%. 그러니까요. 3만 원씩 40년 내면 7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는 대박인 금융 상품이 오픈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초반에는 이제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좀 후하게 주는 게 맞긴 그러니까 맞았는데. 속된 말로 손님 받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네. 이거 하는 거죠? 오픈 이제 네, 한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좀 제도가 많이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선진국들은 그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20년째 그대로 20년, 30년 전의 제도를 그대로 한 번 크게 개혁했던 게 노무현 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때 그걸 네. 한번 크게 개혁해서 그때 한번 개혁했었죠. 그거 빼고 나면 계획이란 건 하나도 없었죠. 네, 뭐 바뀐 게 없었으니까요. 네. 차라리 제도를 만들 때부터 상황에 따라 좀 바뀌는 걸로 유연하게 개혁을 했었더라면 더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게 변수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상수로 개혁을 한 거예요. 숫자를 박아둔 거지 그냥. 아, 그게 우리 말하는 모수개혁하고 구조개혁의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모수 개혁 자체를 변수로 변화도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모수를 상수로 박아뒀고 네. 구조는 아예 시도도 못했고. 아예 구조는 하지도 않고 그럼 네. 변수만 깨작거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안 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그걸 또 약간의 조정을 했지만 실제로 그거에 개혁을 기본적으로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변수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상수로 박아줬으니까 또 사회는 계속 급변할 텐데 네. 이 숫자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또 생기겠죠. 네. 자, 우리 전인구 소장님 뭐 말이 옆으로 많이 섰는데 알아서 평가 잘하세요. 저는 선생님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육 방송 같아. 취지가 맞나요? 원래 저는 그쪽 업을 했던 사람이다 선생님이. 보니까 좀 네. 경제 교육 쪽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다 만들어 놓고 나왔다 생각한 거예요. 그 공교육계에서 네. 경제 교육 다 해주고 제 KDI랑 개발해서 교재까지 다 만들어주고 나서 대한민국 경제 교육상을 탔어요. 아,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백날 애들 경제 교육 해도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부모가 안 도와주더라고요. 애들 용돈 기입장 수업을 하려 했더니 용돈 없는 애가 3분의 1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3분의 2가 될 거예요. 용돈이 왜 없냐니까 용돈이 있으면 더 불편하대요. 용돈이 있으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용돈이 없으면 엄마가 원하는 걸 다 사준대요. 건 바이 건으로 사는구나. 네, 무제한으로 사주는데 내가 왜 용돈이 필요하냐, 원하는 거 다 사준다. 그래서 애들 용돈이 10만 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인데 10만 원씩 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애들이 경제라는 거는 결국 내가 버는 돈 대비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으니까 뭘 선택하고 뭘 포기할 거냐를 결정하는 힘이 경제잖아요. 그게 저는 경제 교육이라고 보는데 무제한으로 공급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애들이 선택하는 힘이 길어지겠어요. 이제 어른 되고 나서도 뭐 해줘요만 되는 거고 직접 저희도 이제 젊은 친구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 좀 이어졌는지 회사한테 다 해달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취직하면 회사에다 다 해달라 그러고 유권자가 되면 국가에다 다 해달라 그러고. 제가 아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서울 남자친구 데이트를 하러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교통비 좀 달라 저한테 월급으로 더 달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얘네들은 급여를 줬는데 당연히 급여에서 생각해 보니까 생활비 좀 부족하다. 더 주세요. 이제 그래서 월급을 왜 더 올려야 됐다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게 이거 문제가 있다. 근데 저희도 저 자랄 때만 해도 용돈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뭘 택하면 뭘 포기해야 된다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 경제 교육을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잘 살자만 생각하잖아요. 벌자만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 자식은 생산 소비 밸런스가 이미 부모 세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벌고 얼마를 써야겠다가 아니라 계속 생산 벌자 쪽으로 되고 이제 더 위험하든 뭐든 벌 수 있다 그러면 수익으로 쫓아가고 소비는 줄일 생각을 안 하죠. 소비는 같이 늘려나가면서 더 벌면 되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번 사람들한테 환상을 가지고 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환상을 가지는 일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절약하는 사람 인플루언서들이 인기가 없어요. 제가 연금 강의 말고 투자 강의를 가끔 이제 하거나 저도 네. 왜냐면 그런 강의들 많이 처음에 해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연금에 집중하고 있지만 처음에 투자 강의를 하면서 우리 전윤구 대표님 얘기하신 거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익부 빈익빈. 우리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다.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 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된다. 맞아요. 예. 그 뜻이잖아.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벌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거든요. 될 수 없더라고. 왜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부자가 앞으로 부자가 되고 지금 빈자가 앞으로 빈자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부자가 되려면 예. 지금 부자여야 돼요. 해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가지고 정말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읍내 나와서 대학 가고 뭐 서울대학교 가고 네. 사법고시 하고 이래가지고 네. 뭐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고 의사도 마찬가지. 요즘 다 의대 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가는 과정 동안 다 돈으로 받침이 돼줘야 되는 것이고.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의대를 나오면 뭐예요? 의대를 나오면 그냥 페이닥터인데. 그렇죠. 의대를 나와서 의사로 부자가 되려면 개업을 해야 돼요. 개업해서 쉽지 않은데 개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병원의 부원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애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부원장이고, 가능하죠. 네. 아버지가 그냥 셀러리맨이면 애는 졸업하자마자 그냥 페이닥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란 고리를 끊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연금을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자.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거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살고 가자.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 행복으로 개념을 그렇죠. 옮기자는 거구나. 어차피 부자도 오늘 김치찌개 먹고 나도 오늘 김치찌개 먹어. 그 사람은 15,000원짜리 먹고 나는 8,000원짜리 먹는 거지만 어차피 똑같이 김치찌개 계란 후라이 먹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투자 강의를 20년 가까이 하다가 이거를 그냥 이제는 연금으로 바꾸자. 그게 이제 제가 해왔던 길이거든요. 저도 옛날에 재테크 강의할 때 뭐냐면 교사들 대상으로 재테크 강의할 때 뭐였냐면 선생님들은 주식하지 말라 했었어요. 필요 없죠. 연금 나오는데. 2015년, 17년까지는 강남 부자를 별로 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하면은 서울의 집 한 채는 그렇게 문제가 없던 시절까지 있었을 때는 주식 투자도 할 필요 없고 제일 안전하게 저축 잘하고 잘 모아서 살면은 크게 뭐 남부럽지 않은 적당한 이익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2017, 19년, 21년에 집값이 심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선생님들도 안 된다. 이거 월급으로는 완전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말한 대로 저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이 끊겼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 강의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고 이제 말도 안 되게 벌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투자는 필수가 됐다 이러면서 다 뛰어드는 거죠. 뭐 결과가 다들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네. 지금 1년에 한 3,000명 나오나요? 2,000명 나오나? 지금 이제 2,000명이죠. 거의 2,000명 2,000명. 가까이 1,700명.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사법시험이 300명. 네네네. 제가 80학번인데 그때 고시 본 친구들이 300명, 300등 안에 들라고 고시원 공부하던 친구들이 내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쯤 되니까 700명, 800명 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법조인의 수가 늘어난 걸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뭐 법조인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게 수요와 예측이 맞은 상태에서 그거에 따른 어떤 배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치 지금 의사수 늘리는 거랑 되게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때 또 법조 개혁이라 그러면서 그때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인데. 그때도 이제 그게 지방에 네. 이제 법조인들이 없고 변호사들이 어떤 법률 서비스가 없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많은 변호사들이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무변촌에 이제 그 무변촌을 좀 없애겠다는 취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 합격해서 다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를 많이 이게- 찍어냈더니 쓸데없는 소송 건수만 굉장히 늘어나는 일이 여기도 보니까 꽤 그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로스쿨 제도는 정착이 어느 정도 돼서 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변호사들의 어떤 퀄리티를 높여가는 과정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예전에 줄여야 비해서.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배출 인원수죠. 아니, 배출 그거 좀 인원수가 줄여야 되지 않냐는 지금 생각이 현재 드는데.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지금 네. 안 맞는 상태이고 이게 예전에 제가 로스쿨 그 교수님이 맨 처음에 막 로스쿨 도입할 때 원장님이 저한테 로스쿨은 꼭 도입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이 아니 사건 수임료를 30만 원씩만 받아서 수백 건씩 하면 되잖아. 그럼 변호사 먹고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을 해도 사건이 없어요. 그만큼의 수가 없고. 네. 첫 번째는 그리고 30만 원을 받으면 변호사 무조건 망합니다. 그렇죠. 그 일이 그렇죠. 들어가는 예. 품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러니까 현장에 안 나가 보셨구나. 그렇죠. 교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뭐냐면 탁상공론상에서 네. 어떤 추상적인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지금 뭐 경제정책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네. 평생 환자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방학하는 사람들이 의료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 교수님을 폄하하진 않아요. 경제학을 한 교수님이든 경영학을 하신 교수님이든 법학을 하는 교수님이든 심지어 의과대학 교수 중에 특히 예방학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환자를 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회사를 경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법을 만들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배가 산으로 가죠. 이게 지금 이렇게 배출하는 어떤 그 시험 제도가 사시에서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단순히 이제 변호사 배출의 문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교육의 내용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시험 때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판사, 검사를 배출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무원인 거죠. 연수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쓰는 내용들은 판결문을 쓰는 거를 공부한다면 네. 이제 변호사 시험,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에서는 변호사가 되는 시험이니까 변론 요지서나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준의 좀 차이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법학적 이론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학설도 공부하고 반대견해도 공부하고 현재 판례 입장도 공부한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변실 보기 위해서 판례만 공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견해나 또 반대 측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는 견해에 대한 인식과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교육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판단하는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것들에 대한 판결이었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판사가 되신 분들은 로스쿨을 졸업해서 로클럭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몇 년 이분들은- 이상 변호사 네. 경력이 쌓이면 10년인가요? 네네 보통 뭐 5년 뭐 이렇게 그 이후에 로클럭 경력을 쌓고 나서 이제 판사에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가 됐다가 들어오시다 보니까 사실 판결 쓰는 내용들이 약간 예전하고 좀 많이 좀 달라지는 면도 있고요. 좀 굉장히 좀 유연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형성을 벗어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세요? 부정적으로 보이세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안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똑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하고 연결된 일은 직접 경험하신 일은 없으세요? 저는 이미 경험을 했죠. 네. 저는 평생 뭐 법원 근처에도 안 가고 살 줄 알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 사업권을 노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야, 이게 재판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네. 형식적인 게 너무 많다. 형식적인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뭐 한 3개월 동안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판결을 내면 되는데 뭐 이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조금 미루고 네. 상대 쪽에서 조금 뭐 연기를 막 시키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일단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아하. 음. 법원에 이런 게 있던데 검찰이 피의자를 조지는 방법은 불러 조진대. 자주 부르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재판부에서 그 피의자나 어떤 그 조지는 방법은 밀어서 조진대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나도 막 경찰 조사 받고 막 이러니까 막 이제 가슴이 떨리고 떨리고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정신과가 그래서 아니에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생각했죠. 아, 저쪽에서 원하는 건 나한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그렇죠, 거구나.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기려면 재판을 이기고는 상관없이 내가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재판에서 맞아요. 네.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 법률 시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남발하는 게 분명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어떤 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다가도 네. 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의료도 똑같아요, 의료도. 우리나라는 사기죄를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기죄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도 지금 문제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 수사기관의 인력도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소 고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 피폐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가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소송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그런 거라서 사실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 멘탈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본보다 네. 우리가 고소고발 당연하죠. 사건이 인구당 대비하면 10배? 20배?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기꾼이 많고 그 횡령 배임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소송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무고죄 같은 것들을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는데. 왜 무고죄 처벌은 그거는 형량은 법원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에 이미 무고죄 법정형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형량이 낮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고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네. 내가 이 사람을 무고를 할 거야. 이제 악심을 네. 품고 저 사람 이제 반드시 한 5년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넣었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는 5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최저 형량이. 그렇진 상대를 않죠. 5년 그렇지 않으니까 무고를 하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고죄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낫지 않냐는 그게 얘기예요. 낫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입법화해서 더 높이자는 뭐 논의도 있었고.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제가 해봤더니 무고를 인정하기가 입증하기 쉽지 않다. 아니 고소했는데 상대가 무죄가 나오면 무고지.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할 내가 수 상대방을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혔어. 그럼 저 사람이 무죄야. 그럼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애들을 보면 그냥 애들이 싸웠어. 네. 그럼 부모가 말리고 끝났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워낙에 그 소송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소송 나도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이 방송 통해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다음 차기 정권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제도가 있는데 지금 뭐 공수처 무슨 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저는 법 정리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 정리처. 법을 정리 법이 너무 복잡해졌어. 아. 계속 법을 만들기만 해 국회에서.
아, 아니 만들면 법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법을 줄여서 저희 선사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법 없이 그냥 촌장이 앉아가지고 너희 얘기해봐. 사또가 사또가 해서 그래 우리가 이게 잘못했네. 빨리 사과해. 아니면 네가 벌 세대 맞아. 곤장 맞아 이렇게 해서 한고조 유방이 약법 3장을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는 좀 이해하면서 이런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지. 지금처럼 끝도 없이 계속 소송을 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 자체가 폭발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완화시켜주라고 만든 게 정치인데 정치가 사법화 돼버렸어요, 그죠? 맞아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싹 다 드러났어요. 그죠? 이런 걸 하나하나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밸런스 게임 갖고 풀어나가면서 하나씩 한번 다루는